안녕하세요. 74기 넥사크로 프로젝트 물류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 저희는 기능 구현면보다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무엇을 변경하였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개발 방법은 어떻게 구성되었었냐면 개발에서 대응적이고 반복적인 진행을 위해 에자일 개발 방법론을 활용하였습니다. 지라의 도움으로 우리의 개발 프로세스는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성격을 띠게 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스케이스 모델링에 입각하여 사용자 요구사항과 기대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아키텍처의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시스템의 모듈성을 강화하고 유연한 확장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성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통합이었습니다. MSA랑 에자일 개발 방법론을 접목하며 데브옵스와 같은 지속 가능 개발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아키텍처 모델의 경우 여러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비즈니스 범위에 맞춰가지고 단독으로도 시행돼야 되고 통합에서도 사용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공통 코드입니다. 공통 코드. 이 나누어진 서비스에서 공통 코드를 보다 쉽게 작성하고 관리하려면 라이브러리화를 시켜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조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누어진 서비스에 공통 함수랑 코드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분리된 서비스 프로젝트마다 일일이 수정하여야 되거든요. 그런 귀찮은 거를 줄이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참조시킬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만 수정한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들마다 귀찮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방식이 MSA에 알맞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모듈화함으로써 코드를 쉽게 이해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쉬운 논리 단위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번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는 별건 없지만 편하게 사용 가능한 데이터셋 매퍼를 라이브러리화 시켰습니다. 데이터셋 매퍼는 이전 개발자 선배님들이 코드를 만들어 두었으며 넥사크로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비즈니스 단위 프로젝트들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참조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데이터셋 매퍼의 경우 넥사크로의 데이터셋 기능을 넥사크로 X API를 활용함으로써 자바와 원활하게 연결하는 워크플로우를 감소시켰습니다. 라이브러리 전환 방식 경우에는 IDE별로 다르고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저희는 디렉토리에 라이브러리를 삽입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만약에 외장 라이브러리로 참조하면 본인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개발자들은 직접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배포 시에는 사용자들도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하기도 편하게 배포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안에다가 직접 주입하였습니다. 참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빌드 그레이드의 디펜시브에 직접 주입하였습니다. 다른 거는 되게 없고 디펜시브 안에다가 임플리먼트로 파일을 지정해주면 편하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하는 거는 맵 스트럭터입니다. 맵 스트럭터의 존재 이유는 자바의 DTO를 다른 객체로 매핑하는 부분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DTO랑 엔티티를 분리하고 라이브러리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매핑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럴 때 맵 스트럭터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코드 중복을 줄이고 오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뒤에 설정 및 구현 방식 발표에 앞서 DTO와 엔티티를 분리해주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DTO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이터를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하고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나타내는 사용되는 객체입니다. 특히 엔티티의 경우 JPA와 같은 ORM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며 데이터베이스와 자바 객체 간에 매핑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동일시하게 사용되면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JPA를 일단 사용할 경우에는 엔티티가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JPA 관리 안에 들어갑니다. 이는 원치 않게 데이터 변경이 DB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특정 엔티티 값을 변경하고 저장을 안 했는데도 트랜잭션이 종료되는 시점에 JPA가 변경을 감지해가지고 DB에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계층 간 결함도 증가합니다. 엔티티는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
변경이 발생하면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웹페이지 같은 계층에서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물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터스 필드를 활용해 가지고 크루드하는 방식을 사용했듯이 데이터베이스와는 관계없는 것을 추가 전송하고 받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엔티티에 포함시키기보다는 DTO를 활용해 가지고 요구사항을 쉽게 충족시키면 됩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노출 관련인데 엔티티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모두 노출하면 이게 보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DTO로 선택적으로 전송하려고 합니다. 이제 맵스트럭트의 목적으로 따지자면 객체 간의 변화를 위한 코드는 맵스트럭트의 경우 변환 코드를 자동 생성합니다. 객체의 변경이 발생하면 매핑 코드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용이성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라이브러리가 직접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성능 향상에 크게 도움됩니다. 음? 이제 활용 방안으로서는 앞에서 설명한 계층 간 데이터 전송을 구분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기 위함인데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의 대상에 매핑하거나 대상 객체의 다양한 속성을 설정하는 복잡한 객체 매핑에는 맵 스트럭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타입 간의 변환을 지원함으로써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 넥사크로 화면에서 요청한 데이터셋을 해당 컨트롤러의 REST API로 받으며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 매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DTO를 가져와서 매핑합니다. 이후 매퍼인 맵 스트럭트를 통해 엔티티로 변환하고 변환하는 과정에 반대일 경우에도 그대로 반대로 일어납니다. 저희가 1차 리액트 프로젝트에서 JPA를 활용할 때는 엔티티에만 중점을 두었는데요. 엔티티는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역할도 크고 테이블에 매핑하는 역할을 해야 함으로써 화면단에서 주고받는 과정은 DTO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DTO를 활용하고자 할 때 문제되는 것은 이제 주고받는 DTO 필드입니다. DTO를 활용적으로 사용할 방법으로는 주고받는 DTO가 각각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퀘스트 DTO와 리스폰스 DTO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들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분리 매핑하였습니다. 분리 매핑함으로써 주고받는 데이터 구조도 보기 쉽게 하고 유지보수도 하기 좋았습니다. JPA 구현 시에는 테이블과 매핑되는 엔티티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사진에 보면 저희는 입력 매개 변수도 엔티티로 받아들이고 이 작업하고 나오는 엔티티 리스트를 맵에 담아서 반환했습니다. 이러면 화면과 비즈니스 간의 로직에 올바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맵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저희는 이때 당시에 MVC 레이어 개념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맵 스트럭처 설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타 라이브러리 참조하듯이 빌드 그레이드의 디펜던시로 주입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맵 스트럭처는 롬북의 어노테이션을 사용함으로써 롬북 아래에 무조건 선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 구조를 인터페이스로 선언합니다. 아래 코드처럼 여기 DTO와 NTT가 변환하는 과정을 양방향으로 선언하는 기본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방금 만든 기본 구조인 엔티티 매퍼를 확장하여 사용합니다. 어노테이션 매퍼를 활용하여 맵 스트럭처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면 매퍼 어노테이션을 선언한 그곳에서 맵 스트럭처를 구현 생성을 지시하고 컴포넌트 모델 스프링을 선언함으로써 이제 그 컨테이너를 구현하고 관리하라고 선언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아래를 보면 저희가 이거는 구현체를 만든 부분이 아닙니다. 맵 스트럭처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 변환 과정의 코드를 보게 되시면 심지어 중약한 건데도 양이 엄청 많습니다. 한 맵 스트럭터가.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일일이 하면 엄청난 귀찮은 작업인데 맵 스트럭터가 대신해줘가지고 이번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변환 과정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한 건 레디스인데 레디스는 이제 짧게 설명하고
구현 방안은 다음 인사조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레디스는 오픈소스 인메모리 데이터 구조라서 NoSQL 키값 형태로 직렬화한 값을 메모리에 캐싱하여 사용합니다. 별도의 쿼리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 REST API를 호출하면 설정한 값에 따라 캐싱 된 것을 꺼내와가지고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테스트를 개별적으로 했을 때 25ms가 5ms까지 단축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자주 조회하는 값에 적용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싱, 세션 저장, 실시간 분석 등 여러 가지 특징과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데이터에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개발자는 알맞게 사용하여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레디스의 캐시 적용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캐시 적용 방식의 경우에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캐시에 데이터 요청을 합니다. 근데 리턴 값이 없으면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반환합니다. 이때 실행한 서비스에 선언되는 어노테이션에 따라 캐시 값을 다르게 저장합니다. 이후 같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캐시 메모리에서 키를 조회해서 지정한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요청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NPS 등록에 있는 수주 상세 검색 조건과 NPS 조회에서 구현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능 구현하는 부분을 이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 구현 부분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물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물류 시스템의 시작은 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견적 등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울나게 28일. 아니면 8일부터 10. 이렇게 이제 저희가 견적을 넣었는데 아직 수주 처리가 된 게 아닙니다. 수주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주문하는 단계입니다. 자연스럽게 견적 다음에는 바로 수주가 따라옵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테스트한 자료고 밑에 있는 게 지금 한 건데 아직 납품 완료도 안 돼 있고 여기 안에 상세에서 수주 처리랑 작업 완료랑 납품 완료 여부가 무조건 꼭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납품 관리에 들어온 이유는 지금 제조하기 전에 창고에 있는 재고량을 조회해가지고 재고량이 있으면 선납품을 할 수도 있고 재고량을 제외하고 저희가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납품 조회를 먼저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재고량이 0이고 필요 제작한 게 500개입니다. 그럼 이제 이 500개를 재고가 없이 이제 500개를 생산해야 되니까 저희가 NPS라는 주 생산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었나? 맞아요. 30일? 10일이 아니라? 이거 일자가 며칠이었지? 21일. 이거 등록하기 전에 레디스 등록해야지. 저희가 지금 이게 지금 보는 프로그램은 메디스라고 하는데 레디스를 실행하면 여기 왼쪽 블록에는 키 값이 나오고
오른쪽 블럭에는 아까 객체를 직렬화한 저장한 값인 valu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조회하는 거니까 일단 당연히 그 캐싱된 데이터 값이 없고 좋았어. 저희가 금방 조회함으로써 키와 value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NPS 등록은 완료되었고 여기에도 저희가 레디스를 등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금방 조회한 NPS 리스트를 메디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NPS만 했기 때문에 MRP는 저희가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 8일 한 번. 8일. 아, 네, 항상 맛에 있어. 31일이었나? 아, 현재에서 정상화 없이 끝나면은 게시품 쓰겠습니다. 네. 8일 했어. 적용이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MRP를 금방 모의전개함으로써 지금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취약. 위에 이 조회에서 현재 일자로. 여기에서 취합을 할 때 어느 품목은 구매를 해야 되고 어느 품목은 생산을 해야 되는지 표기가 되어서 저희가 구매하는 것을 발주로 넘겨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주가 주 생산 계획에 등록이 된 순간부터 수주의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수주 처리 상태가 완료되었거든요. 수주는 주문하는 단계라서 생산이 시작되면 이 서비스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생산 계획에 들어갔으니까 생산을 위해서 원재료와 부품들이 필요한 수량과 시점을 계획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적절한 수량이랑 정확한 시간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줄이고 재고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발주가 있잖아요. 위에 메뉴 쓰면 되지. 아. 판매는 표도 꼭 나오고 어디요? 볼 때마다 뭐 표가 그냥 바뀌어 있고 나타났어. 표요? 아니요, 표 나오고요. 이제 아까 취합에서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 구매할 건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구매할 품목을 발주를 넣습니다. 발주를 하면서 취합 발주를 할 건데 여러 품목을 같은 공급업체로부터 주문할 경우나 같은 부품을 여러 시기에 걸쳐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 주문서를 계속 넣는 게 아니라 큰 발주 하나로 취합하여서 발주합니다. 발주를 한 번만 하면 여러 번 운송할 필요도 없어서 운송비도 절감되고 발주 과정 자체의 효율도 증가시켜 줍니다. 취합 발주. 맞지? 네. 이렇게 발주를 하면 시나리오상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배송이 와야 됩니다. 이제 배송을 하면 운송 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태를 변경하려면 물품을 받고 입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발주하여서 받은 품목도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가 완료되면 입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재고 완료. 위에 제거 완료. 처음에 검사를 내주고 체크 다시. 발주 품목을 입고해 줍니다.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입고하고 투입하는 과정까지 볼 수 있습니다. 위에는 작업 관리. 아, 나 위에 메뉴를 안 써봤어. 이게 깔끔하고 순서대로 나오고 만드는. 근데 생산에 필요한 물건을 들여왔으니까 투입하여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 단계의 시작은 작업 지시부터 시작합니다. 밑에 거. 이제 작업 관리에 작업 관리. 이제 작업 지시가 내려졌다면 확인하고 나서 해당 작업장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야겠죠. 해당 제품 제작을 하고 제품 검사 및 검수를 해서 작업장에서 출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방금 작업 지시하고 작업을 함으로써 그 작업장에 로고가 남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제품을 제작 중이고 어떤 제품 작업이 완료되었고 이 제품을 검사하고 작업까지 완료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작업 완료를 수정 등록하기 전에 근데 저희가 손실료를 계산해서 500개로 해도 되겠지만 일반 시나리오, 가정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525개로 하겠습니다. 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작업 완료를 한 제품을 고객사한테 납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럼 방금 고객사한테 납품한 현황까지 볼 수 있으면서 525개를 제작했지만 저희가 견적에 500개를 주문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납품을 하고 남는 25개는 다음을 위한 안전 재고량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물류 ERP의 기본 시스템은 끝났습니다. 다른 서비스들인 뭐 물류 기초 정보, 품목당 들어가는 이제 자재를 확인하는 봄, 외주 관련으로 처리하는 외주 서비스 등도 존재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과정이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분석하고 구현하였습니다. 물류 ERP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으로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간소화하고 최적화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발표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설명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입니다.